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르네상스에서도 두드러진 두 경향에 대해 말했는데요. 르네상스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스페인의 르네상스와 프라도 미술관의 그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태리 르네상스를 한 축으로 봤고요. 그 외의 유럽 지역, 특히 소위 말하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지역의 르네상스와 그 경향을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원전으로 돌아가라는 구호와 함께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기반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고자 하는 르네상스의 경향을 전자의 경우로 봤고, 기독교 성경을 그 원전으로 놓고 전개되는 르네상스를 후자의 경우로 규정해 왔습니다. 정복 전쟁과 정략적인 혼인을 통해 당시 유럽을 호령하던 신성 로마 제국은 물론 지중해 지역과 아메리카 대륙을 거느렸던 스페인은 결국 합숙으로 왕가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있었고요. 지금은 대략 네덜란드와 벨기에, 특히 벨기에 지역에 해당되는 프랑드르 지역과 스페인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종교적으로는 개혁적인 성향과 함께 기독교적 인문주의 사상이 그리고 그림에 있어서는 프랑드르 지역의 그림 경향이 아직도 중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스페인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고요. 스페인에서 활동했던 프랑드르 화가와 그 화풍의 영향을 받은 스페인의 화가들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프랑드르 지역, 즉 우리가 대부분 네덜란드 출신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화가 중에서도 프라도 미술관에 작품이 걸려 있는 화가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얀반예의 글을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은혜의 샘, La Fuente de la Gracia 또는 생명의 샘, La Fuente de la Vida라는 작품인데요. 맨 위에 예수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는 천상의 세계가 그려져 있고요. 맨 밑은 지상의 현실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요. 수직 3단 형식의 그림은 역시 당시 성당 내에서 행했던 중세 종교극을 연상케 합니다. 천상과 지상이 샘물로 연결된 구조죠. 반면에 그의 작품으로는 사실 프라도 미술관에 이 작품밖에 없는데요. 이 화가의 작품 중 우리가 꼭 언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라는 작품입니다.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이라고도 부르죠. 현재는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 즉 영국의 그 국립미술관에 있는데요. 원래는 스페인 왕실에서 보관되어 오던 작품이었습니다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언제부턴가 스페인에서 사라져 이 작품이 영국에 나타났죠. 스페인의 왕위 계승 전쟁 중에 영국으로 가져간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데요. 잘 알겠지만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이 스페인 땅에 들어왔고 그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스페인은 영국을 끌어들이죠. 그 도움으로 결국은 프랑스 세력은 스페인 땅을 떠나게 되었지만 영국의 진출은 공짜가 아니었죠. 그중 하나가 스페인 남부의 지브롤터가 영국에 넘어갔고요. 이 중요한 요충지는 지금도 영국이 관리하고 있죠. 한편 앞에서 언급한 얀반 에이크 이 작품이 영국에 나타난 것도 왕위 계승 전쟁 이후로 알려지기 때문에 이 사건과 연결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작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벨라스케스와의 연관성 때문이죠.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기법들, 특히 공간과 그 개념들을 거울을 통해서 전개해보는 시도를 이 작품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화가의 눈으로 보는 공간뿐만 아니라 공간 전체를 한 그림 속에 표현해내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거울이고요. 아르놀피니 부부 사이에 있는 거울은 두 부부의 뒷면을 포함해서 화가의 시야와는 반대의 공간을 모두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가 있는 공간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화가가 볼 수 없는 그 뒤까지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림의 대상과 화가가 있는 이 공간 전체가 한 그림 속에 반영되고 있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을 보면 역시 그림의 대상이 되는 공주와 그 주변의 시녀들을 포함한 여러 인물들이 보이고요. 그림의 중앙에 있는 거울을 통해 같은 공간의 또 다른 방향에 있는 왕 부부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생기는데요. 바로 화가가 작품 속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따라서 거울 속 왕 부부가 있는 공간은 작품에 들어가 있는 화가의 앞 공간이 되기도 하고 작품 밖에 있으면서 시녀들을 그리고 있는 화가의 뒷공간도 될 수가 있겠죠. 공간이 모두 포함되지만 앞의 그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에서 보는 것보다 더 복잡한 공간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공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아주 애매모호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화가가 작품 속에 있고 작품 속에 거울이 있음으로 해서 작품의 제목이 지금은 시녀들이기 때문에 화가는 시녀들과는 달리 왕 부부의 공간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목을 필리피 4세 부부라고 붙였을 경우에 화가는 시녀들과 같은 공간에서 왕 부부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작품의 원 제목이 시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화가 벨라스케스는 정확히 어떤 공간에 있는지는 미스터리가 되고요. 작품은 엄청난 해석의 다양성을 생산해내고 있죠. 하여튼 프랑드르 출신 얀바네이크의 아르놀피 부부의 초상과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란 두 작품에서는 그림의 대상과 화가가 있는 공간이 모두 한 그림 속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거울이 그 기능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라스케스가 이 작품을 그린 게 1650년이고요. 얀바네이크의 작품이 1700년 이후 영국으로 사재기 전까지 왕궁의 벽에 걸려 있었으니까 벨라스케스는 이 작품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와 장소의 일치성, 그리고 작품의 기법과 의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벨라스케스는 플랑드르 출신의 얀바네이크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플랑드르 화가 얀바네이크가 벨라스케스에게 준 영향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앙에 거울을 품은 두 작품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흥미로운 해석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죠. 한편 그림을 그리는 화가 각각의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프랑드르 화풍을 단순화하면서 정의하게 되고 그 특징들을 열거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로 자연과 물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즉 낮은 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지역이니 당연히 여기저기에 바다가 보이고 어디서나 물이 있습니다. 산으로 막힌 게 없다 보니 그 자연은 저 멀리까지 보이죠. 원경의 자연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새와 동물, 물고기가 자주 등장하고요. 그 숫자도 많죠.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바다에 둘러싸인 곳이라 농토가 척박하고 당시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수가 꽤 많은 편이고요. 그림의 색채도 이태리 그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당시 스페인의 그것에 비한다면 나름 다양하죠. 아무래도 해가 강렬한 스페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스페인에서는 성서의 내용이나 수사 등 내부 공간의 대상을 그린 것에 비해 여기서는 자연을 배경으로 그린 것이 둘 간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프랑드르 화풍을 잘 보여주는 또 한 명의 화가로 보쉬를 들 수 있겠는데요. 스페인에서는 이 화가를 엘 보스코라고 부르죠. 사실은 엘 보스코를 풍경화 화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가 다루는 주제들은 그 배경으로 프랑드르의 전형적인 자연이 그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작품은 머리에 광기의 돌을 빼내는 장면이라는 그림인데요. 사람이 미친 이유를 두뇌 속 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것을 빼내는 아주 특이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수술을 마치 야외에서 하는 것처럼
뒤 배경은 원경의 자연을 그리고 있죠. 이 그림은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이고요. 이 그림은 십자가를 메고 언덕을 오르는 예수라는 작품입니다. 마드리드 세고비아를 향해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엘 에스코리알 궁에 걸려 있죠. 이 두 작품의 뒷배경 역시 물이 보이는 원경입니다. 같은 주제로 이태리나 스페인에서도 많은 그림들이 나왔지만 거기에서는 보기 어려운 프랑드르 그림의 특징이죠. 한편 엘 보스코의 작품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작품이 프라드 미술관에 걸려 있는데요. 바로 엘 하르딘 데 라스 델리시아스, 즉 쾌락의 정원이라는 그림입니다. 먼저 배경이 되는 것은 원경에다가 산도 보이고 물도 보이는 자연입니다. 사람들이 수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앞에서 규정했듯이 프랑드르 화풍의 특징으로 볼 수 있죠. 그림의 왼쪽을 보면 아담이 있고 이브가 탄생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중앙은 현실 세계, 그리고 오른쪽은 죽음 이후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라고 볼 때 종교화에 가깝습니다만 이것을 성당의 벽에 걸어놓을 만한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게 보입니다. 전혀 신성하지 않은 그림의 분위기가 그렇고요. 수도사를 비롯해서 기독교 관련 인물들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도 그렇죠. 이 작품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각각의 장면을 살펴보면 모두 뭔가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수많은 해석을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흥미를 넘어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것들은 뭔가 초현실주의적이고 미래의 그림 같다는 것 때문이죠. 결코 1400년대에 나올 만한 그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산의 모양과 물 위에 있는 여러 구조물의 모양, 하늘을 나르는 물체들, 사람들이 복장과 그 행동 등등은 이 작품을 아무리 르네상스의 카테고리에 넣으려고 해도 결코 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현대 미술의 작품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음 작품을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20세기 스페인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이죠. 두 작품은 매우 닮아 있는데요.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과 엘 보스코의 작품들은 매우 유사성을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럼 이런 유사성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물론 시대적으로 볼 때 거의 500년의 차이를 둔 살바도르 달리가 엘 보스코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았으며 그것을 모방했다고 해도 전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중요한 것은 엘 보스코의 그림 중 단지 이 그림만이 우연히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상상이나 꿈속을 그린 것 같은 쾌락의 정원이 우연히 나온 그의 유일한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작품은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엘 카르로 데 에노, 즉 건초더미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위에서 본 쾌락의 정원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죠. 먼저 왼쪽에는 에덴 동산을 그리고 있고요. 아담이 잡는 사이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이브가 탄생하며 이후 뱀의 유혹에 빠지는 장면,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는 모습이죠. 중간에는 현실 세계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건축도미와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도미는 다른 화가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대상인데요. 주로 인간의 욕망과 그것의 덧없음을 표현하는 상징물로 쓰였습니다. 욕망만큼 크고 높게 쌓게 되지만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헐뜯고 싸우지만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천상의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현대 미술에서 클로드 모네의 건초돔이란 제목의 여러 작품들이 생각나는데요. 동일한 건초도미가 보는 위치와 시간에 따라 다른 색깔을 보이는 것을 그린 작품들 역시 색채 분할이거나
감각으로 보이는 사물과 그 본질에 대한 탐구 외에도 건초더미가 던져주는 이런 삶에 대한 메시지와 연관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엘 보스코의 건초돔이란 이 작품의 오른쪽에는 지옥이 그려져 있으니까 앞에서 설명한 쾌락의 정원과도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죠. 이 작품을 볼까요?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국립고미술관에 있는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이라는 그림이죠. 이 작품은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같은 제목의 작품이고요. 산 안토니오, 즉 성 안토니우스라는 인물은 이집트 출신인데요. 금욕주의 기독교인으로 사막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악마의 유혹과 그것을 물리치는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자극이 되었죠. 엘 보스코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수사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위선, 그리고 돼지를 비롯한 동물들이 그려진 것은 바로 성 안토니우스와 그에 대한 유혹이라는 당시 유행했던 이야기에서 출발했다고 보여집니다. 엘 보스코뿐만 아니라 미켈란젤로도 이 인물을 다룬 작품을 남겼고요. 초현실주의적이고 몽환적인 작품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살바도 달리도 이 인물을 다뤘죠. 앞에서 우리가 엘 보스코와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에서 보이는 유사성을 말했고, 그것은 모방일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두 화가의 작품은 물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연결선상에서 말하게 되는 것은 꿈과 상상에서 나오는 환상적인 세계가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프랑드르 풍경 화중은 대표적인 화가로 토비아스 메르하흐를 들 수 있겠는데요. 벨기에의 도시 엔트워프, 즉 안트베르펜 출신으로 이태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알프스의 거대한 산들을 그린 그림들이 프라드 미술관과 마드리드의 또 다른 미술관, 티생 미술관에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프랑드르의 그림들이 평평하고 넓은 대지와 바다를 풍경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토비아스 메르하흐의 경우는 이태리에서 활동한 경우나 그런지 소재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따오기도 하고 풍경은 알프스의 높고 깊은 산들을 그린 것이 특징이죠. 프랑드르 화풍의 특징 중 하나가 원경의 자연이라고 했는데요. 앞에서 본 엘 보스코의 자연은 몽환적이고 상상 속의 이 세계라면 토비아스 메르하흐의 자연은 실제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화가의 상상이 가미되고 웅장하게 과장된 면도 있지만 말입니다. 참고로 마드리드 티생 미술관에는 그의 또 다른 작품 비너스와 아도니스를 품은 알프스 풍경이라는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토비아스 메르하흐로부터 어렸을 때 공부한 화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벤스입니다. 그렇다면 루벤스의 그림에서 보이는 이태리 르네상스적 요소들은 어쩌면 그의 스승으로부터 받은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물론 루벤스는 그를 뛰어넘어 대단히 과감한 그림을 그렸죠. 루벤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를 통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프랑드르 지역 출신의 화가들과 그 몇몇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이 지역의 그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알아봤는데요. 결국 스페인 르네상스와 바로크는 바로 북유럽 르네상스, 특히 프랑드르의 그것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태리 르네상스와도 연결될 수 있는 엘 그레코의 그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